모든 시설과 모임을 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모임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가급적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코로나 속보 먼저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확진자가 49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32명이니까 해외에서 17명이 그렇습니다. 유입됐다는 뜻이고 예. 대전,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대전 충남 사람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이 17명이고 경기가 9명, 대전이 6명인데 대전이 6명. 네. 대전이 그저께인가 15명에서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늘었죠. 왜냐하면 이 연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예측하기는 그게 방문 판매 업체, 소위 괴한동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뿐만 아니라 또 이 그 재래시장 안에 네. 통증 뭐 카페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서도 63번, 64번 환자, 61번 환자가 접촉을 해서 또 접촉이 됐고 61번 환자가 또 모 의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동네 네. 의원에. 거기에 또 20대의 한 분이 또 같이 입원했는데 그분도 이제 감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감염된 분이 다른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또 접촉이 계속되고 연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아직까지는 이제 대전 밖으로는 아직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차단해야만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문 판매 업체 서울 관악구인가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한 180여 명. 제가 어제인가 보니까 벌써 이미 180. 이러다 진짜 이태원 클럽발 확진보다 이 방문 판매 업체발 확진자 수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약 시설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집합 금지 명령 검토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염 사례의 공통점은 방문 판매업체, 소규모 종교 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들어 50대 이상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늘면서 중증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염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나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 판매 업체와 같이 최근 계속해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판매 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서민들이잖아요. 가서 그렇죠. 행사도 하고 만나고 가서 또 물건 팔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뭐 꼈든 안 꼈든. 오늘 중대본이 고시원과 쪽방촌에 대한 방역 지침도 내놨는데 여기도 서민분들이 또 밀접하게 그렇죠. 사시는 곳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사실상 공동생활 유사하게 하는 그렇죠. 곳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생존력에 미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쪽방촌과 고시원에 대한 방역 지침 발표했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좀 이동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탁실이나 뭐 조리실 같은 그런 공용 공간, 외부인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네. 또 공간 이용 시간 최소화 이런 것들 했는데요.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아예 외부인 방문 제한과 관리 책임자 지정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고시 공부할 때 고시원 계셨어요? 안 네. 계셨죠?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네, 고시원에 계셨습니다. 이게 지켜질까요? 고시원 다 다닥다닥하고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하여튼 방역 지침은 이렇습니다. 네, 최대한 지켜야죠. 네. 도봉구의 요양보호시설, 이 데이케어 센터 네. 사망자가 한 명 나왔고
고령자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낮에 이렇게 돌봐주시는 곳이잖아요. 확진자가 40명까지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케어 센터 같은 요양시설, 그다음에 다단계 판매 시설에서도 고령자분들이 많이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12,306명인데 사망자 수가 280명이 돼서 치명률이 2.28%로 조금 늘었습니다. 네. 이제 가만 보면 이 코로나19가 고령자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잘 알 수 있는데 일단 사망자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77.6세인데요.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전체 사망자의 90%가 조금 넘습니다. 네. 일단 보면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무려 25.65%니까 4분 중에 한 분이 감염되면 사망하는 감염되면 거고요. 사망한다. 네, 80대 70대에서는 이상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고 네. 60대에서는 2.52%, 그다음에 50대부터는 확 이제 사망률을 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 증가 추세가 그 이태원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산 때하고 좀 다른 양상인 게 네. 고령자분들이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중대본에서도 그렇고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한 90%가 70대 이상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통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사망자가 하루 조금씩 늘어서 280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감염 경로를 모른다.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일단은 사망자 발생한 것도 큰 문제지만 이분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돼서 사망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사실 전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저를 깜깜이 네, 네.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경 본부장이 제일 네.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감염된 지금 일단 그런 분들도 감염 경로 미상인 분들이 지금 꽤 많아서 거의 10% 육박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지금 지역 사회에 확진 판정만 받지 않았지 감염돼서 네.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게 방역 당국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좀 꺾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또 우리 통계로 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5월이 6월보다는 시원하죠. 네. 6월은 아주 덥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일단 5월에 729명이었는데 지금 6월에 이미 벌써 754명이니까 네. 확진자 숫자는 이미 넘어섰고요. 과거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창궐했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때도 여름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도 이 더위와 상관없이 계속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가 네.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국민들도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백신하고 치료제 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상 시험 중인 것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약물제 창출로 해서 승인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빠르면은 뭐 2개월, 아마 임상 시험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고요. 뭐 내년 전반기에는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후반기. 저 말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저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이제 순조롭게 된다면 이런 뜻 같습니다. 대학 이야기 좀 할게요. 네. 교수님한테 좀 난처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온라인 강의하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아니 이거 학비 다 받을 거냐 이거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렇죠. 며칠 전에 건국대학교가 일부라도 돌려주기.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 입장을 내면서 이게 예. 문제가 됐어요. 예. 네.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하죠. 네.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대학의 교육의 질이 전체로 떨어진다. 그거는 여러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도 네. 다르고 교수들마다 또 교육 방식도 다르시고 또 하는 방 어떤 분은 실시간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영상을 올려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게 만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질이 전체로 떨어지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교수님들 드리고요. 입장에서는 안 하던 온라인 강의 하니까 더 힘들어요, 힘든 그것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야 학생들이야 물론 야 이거 학교도 안 가는데 이걸 이 그렇죠. 비싼 등록금을 다 내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들도 사실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사실은. 뭐 직접 만나서.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하다 보면 질문도 직접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문제점들을. 그런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게 좀 빨리빨리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답답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학교 입장은 또 뭐냐면 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수들이나 직원들 계속 근무하고 그다음 일하니까 임금 나가야 되죠. 네. 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대책 세우다 보니까 또 그 외 이게 계획하지 않았던 또 자금이 나가는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대학이 그러면 돈을 세이브했느냐? 그건 전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학생과 대학들 간에 서로의 상황들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서 교육부나 정부가 조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양대에서 한 학생이 등록금 반환해달라 혈서 쓰면서 기사화됐는데 그 학생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를 하자, 그런 거를 논의를 하고 싶으면 혈서라도 써러 와라라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학교도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등록금을 지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1년에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학생의 학비로서 나가는 건데 이게 가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정부가 나서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수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온라인 수업조차도. 근데 또 학생들 반대쪽에 있는 학교 입장에서도 그냥 교수님이 나와서 수업하면 될 걸 온라인 수업하느라 또 장비 사고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사실 이런 부분에야말로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건 뭐 학교와 학생들 간의 문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등록금을 좀 어느 정도 돌려주는 학교가 있다면 간접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에는 좀 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야당에서는 이거는 3차 추경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금 한 학기에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걸 지금 내고 학생들은 계속 수업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네. 학교 측과 대립이 된다면 그건 사실 이 또 코로나19의 또 하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